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제가 그것이 못하고 그러면 저도 항상 회장님과 이사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게 제가 좀 몽땡이를 피우고 있는데도 그 표시를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죄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런저런 고민을 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행동력이 있고 역량이 출중해서 고민을 하자 말자 바로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해결을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조금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40대와 좀 접촉을 해야 되겠다. 제가 30대나 좀 자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제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어제 제가 사실 또 유튜브도 하나 좀 찍었습니다. 유튜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40대를 우리 편을 꾸려드려야 된다. 제가 아까 그 식사하면서도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 우위 이쪽 속에서 뭐 예를 들면 25%다. 아무리 그냥 뭐 저 노력해봐야 지지층 확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말로 깐니마 똑같죠. 깐니마 똑같만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기 집주만 한 40대가 2명 주 있거든요. 그 자기 자식 또는 뭐 며느리들 사위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즘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좀 최근에 뭘 하나 미끼를 40대하고 얘기를 꺼낼까 하다가 안 보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비자 얘기를 좀 요즘 꺼내고 있습니다. 한비자가 제가 옛날에 책을 한 번 너무너무 좀 감명 깊게 읽었어요. 어제 그런 얘기가 한비자가 이제 5가지의 좋은 도둑, 좋은 벌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사회에 해야. 첫 번째가 조용히 계신데 첫 번째가 학자입니다. 사실 학자가 공리공담하는 학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도 뜨끔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떠들고 돈도 가끔 받고 그죠? 텔레비전 나가서 수익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나라가 바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기하고 있느냐? 지 잘났다고 막 떠드는데 그게 어떤 나라의 잘됨으로 연결되느냐?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한비자가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가 유세계획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당시는 유세계획이니까 외교관 정도가 되는데 저는 그 어떤 자각 노력 없이 사실은 뭐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외교적으로만 하려는 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힘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족지전세를 타서 요리조리 그거 하려는 그거는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부 잘하고 뭐 자기가 신뢰를 쌓고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어떤 애한테 가서 아파하고 어떨 때는 뭐 좀 이제 뭐 가래서 사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세 번째가 이제 협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협객. 요즘으로 말하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당파 정치인 뭐 이런 것 같아요. 자기 개파, 자기 이제 뭐 어떤 좋은 민영보다는 어떤 뭐 이해 또는 권력을 위해서 이제 파당을 부리는 거. 그게 저는 그 협객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측근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측근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또 영혼 없는 공무원 같아요. 공무원들이 오로지 벼슬만 이제 탐하고 그냥 뭐 나라에 오해되든지 간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왼쪽으로 가라 하면 충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뭐 절벽으로 가라 하면 절벽으로 가고 하는 이게 이제 다섯 번째는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상공인하고 기술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악덕 기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도 한비자가 부국강병을 워낙 중시하니까 그런 옛날에는 농사는 실물을 만들고 뭐 실제로 기인하는데 장사치라는 것이 사실은 뭐 대부분 매점매석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또 부가가치를 못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뭐 사실 기업인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지만 옛날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뭐 투기꾼이나 어떤 기업인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도 그 첫 번째가 이제 제가 해당되고 또 뭐 두 번째도 뭐 국제적 협상하면서 뭐 미국이 어떻고 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미리 고백함으로써 죄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이제 큰 죄를 짓지 않나. 그래서 오늘 조금은 이제 다른 얘기, 조금 이제 뭐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20일 날 저희들 국방선진화위원회 하는 것도 거기 이제 뭐 한 사람은 북한의 입장에서 또 한 사람 한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6.25 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론이 전부 6.25 때보다 북한은 더 유리하고 한국은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면 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뭐 다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민족한테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남 얘기는 잘합니다. 스위스 한번 봐라. 그죠? 그 800원밖에 안 되고 영세 중립국이고 그러지만 국민 개량제를 하고 있고 90년대 이미 모든 그 국민들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미국이 저렇게 있잖아. 3%는 국방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다에서 다 보호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저렇게 그냥 그 국방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지금 완전 국방비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 우리 언제 최악의 상황 대비해봤습니까? 사실. 임진왜란. 한쪽은 쳐들어온다. 또 한쪽은 안 쳐들어온다. 우리는 안 쳐들어온다는 쪽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1년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황윤기가 김정일이. 임진왜란 끝나고 30년도 안 돼서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1627년. 그때도 완전히 패배해서 여자도 다 바치겠다, 금도 다 바치겠다 해놔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뭐 형님을 하겠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때 약속 지켰으면 형님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죠. 약속 안 지키고 뭐 청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황제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안 해준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1630 병자호란에 들어와서 이제는 신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만 자꾸 얘기하는데요. 1636년부터 1894년까지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이 있고 독립신문이 있고 독립협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발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습니까? 6.25 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걱정하지 마라. 그죠? 평양에서 점심 먹겠다. 북한 쳐들어오지도 않았구만. 쳐들어오면 신의주에서 저녁 먹겠다. 신성모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국방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보험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험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은 일어날 확률이 높아서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어나면 큰일 날 때 듭니다. 감기에 보험 드는 사람 있습니까? 암에 보험 들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게 제가 참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난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은 예지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삼국지 연구의 영향이에요. 삼국지 제가 연이라고 계속 이제 확실히 이제 두 용어를 다는 게 우리는 삼국지 하면 역사를 얘기해요. 그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어떤 사람은 뭐 5%, 많이 잡는 사람이 한 20%를 진실로 봅니다. 삼국지 연인은 완전 사기입니다, 사실. 적벽대전 없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조잘도 없었습니다.
조장 자체가 그냥 군수장교예요. 군수장교를 가공으로 한 거예요. 그 삼국지 연의의 핵심이 제갈공명이 다 미리 아는 겁니다. 빨간 주머니, 노란 주머니, 파란 주머니 다 주고 나더니 처음에 급할 때는 파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뭐 연기 피워놓고 있으면 조선 그리 올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갈림길에 척후병 내놔놓고 그죠? 야, 네 왼쪽으로 가거든. 뭐 신호 올리고, 뭐 연기 한번 올리고, 너 오른쪽 두 번 올리라. 그 중간에 다 그렇게 가는 그게 맞는 거지. 다 연기 피워놓고 분명히 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절대로 북한은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해? 택도 없어. 안 된다. 지만 하는데. 아마 전부 다 이제 아마 숫자에서 한두 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당했습니다. 6.25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명호랑 병자호랑 뭐 임진왜란 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요 스테싱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전쟁의 원인만 연구한 사람. 이 전쟁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다 하고 나서는 총 5인씩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미스퍼셉션.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제대로 모르는 것도 있고 곡해하는 것도 있고. 전쟁은 오해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또 1차 세계대전 100년 전에 있었지만 101년 전이네요. 1차 세계대전은 어떤 학자가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이 연장으로 일어난 걸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독일한테 너무 문제를 했습니까? 근데 1차 세계 왜 일어났지? 작은 세르비아의 황태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는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또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그것도 오인식이다. 미스퍼셉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 요어서 제가 이제 하나 좀 스타인이라는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이 사람은 뭐냐면 크게 나라를 두 가지로 하나는 기회를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국가, 기회주의 국가. 또 하나는 상대방이 공격하면 나도 대응하고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잘 해주는 이제 이 협조적인 국가. 그걸 이제 이 상호주의 국가라고 reciprocate. 근데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이 기회주의 국가가 상호주의 국가가 단호하지 않다고 할 때 그때 일어난다. 그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이제 영국 2차 세계대전. 영국을 딱 이제 미네 조약에서 해보니까 얘는 전쟁 안 하려고 하거든. 히틀러는 하면 되겠다. 6.25도 이 스타인 박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6.25도 결국 우리가 미국도 있지만 우리가 나약하게 보여서 북한이 아이고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영화 배우 중에서 이제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조디 포스터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조디 포스터가 나온 영화 중에 피고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큐. 거기서 보면 이제 강간을 당하는데요. 그게 어쨌든 이제 이 조디 포스터가 이제 이겼는데 계속 주장하는 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뭐냐? 네가 욕했잖냐? 했잖냐? 세상 일이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죠? 한쪽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싸울 때 내가 힘이 약해서만 두드러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 좀 까불었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이 아무리 대입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나라가 전쟁 안 한다. 여러분 그걸 하겠습니까? 그럼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뭐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사용되어서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생각해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41년 12월부터 8월까지 그 4년 있었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이. 그 4년을 미국이 온갖 무기를 막 쏟아부어도 일본이 항복 안 했어요. 두 발의 핵무기로 항복했어요. 핵무기가 얼마나 셉니까? 이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핵무기 사용하겠다고 위협만 해도 우리는 항복할 거예요. 미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오해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선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보수,
또는 우익은 미국의 개입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희한하게 자주를 중시하는 이 좌파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미국 확실히 이렇게 해준다 했다. 아마 자기들이 전쟁 준비 안 하는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미국을 철저히 믿습니다. 미국 가장 싫어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자식도 미국을 교육 보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개입, 그 평등 사각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대통령도 전쟁을 바로 못합니다. 미국 의회가 73년도에 이미 전쟁 권한법을 만들어서 네가 함부로 하지 마 해놨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 영토, 미국 군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근데 미국 군인이 그래서 이제 전방에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끄떡없다 그럽니다. 제가 그런 게 요즘은 뭐 연합훈련을 없애도 끄떡없다. 연합훈련 열심히 하던 걸 없애도 끄떡없다 그러면 이때까지 열심히 하던 건 다 이제 쓸데없는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죠. 그죠? 미군 평생 내려가도 끄떡없다. 언제가 끄떡이 있느냐 이거죠. 언제가 문제가 있느냐. 미군이 저는 이제 평택 내려감으로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연합사령관 하겠다. 북한으로서는 혹이라고 그렇습니다. 미군이 연합사령관하고 우리가 연합사령관 차이는 뭐냐면 회사의 사장을 누가 하느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이가 동업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자금이 적습니다. 10% 투자했습니다. 상대가 90% 했습니다. 내가 사장하겠다는 거죠. 왜 90% 투자한 사람 사장으로 하는지 아냐? 야, 지금 요즘 혹인데 또 부담을 좀 많이 해라. 요즘 위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 돈을 막아야 될 것 같아. 좀 그냥 돈 있는 거 좀 해서 좀 돌아가게 하자. 이 말을, 야, 네 사장이지 않나? 할 말 있잖아요. 내가 사장이잖아요. 회사 잘못됐어요. 자금이 안 돌아가요. 내가 부사장한다고 돈 좀. 야, 이거 네 사장이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해? 그리고 그 부사장이 딱 보니까 이 회사가 별로 안 될 것 같아. 자기 발표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군 대장이 여기서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 한국군 대장이 갖고 있는 차이가 크죠. 제가 따져보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미군의 증원군입니다. 미 증원군이 얼마나 가용하고 언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군 대장한테 가르쳐주겠습니까? 국가기밀인데. 우리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은 아무런 그 정보도 없이 작전계획 세우고 있는 거죠. 미군이 언제 얼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 열등감에 의한 그것이 사실 저는 북한의 전쟁을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도 저는 이게 우리 대비합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전방지역이 하나도 공군력도 하나도 없고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이런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는 있어요. 완전히 저희들 젊었을 때 이제 뭐 저는 즐겨본 게 만화 중에 백만리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권투하는 젊은 애의 이야기였는데 노가이드 전법이 있었어요. 완전 가이드 안 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뭐 상대방을 방심하게 해서 이제 뭐 치는 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상대방의 침략을 유발했다가 그대로 뒤집게 하는 거죠. 문 대통령이 지금 아마 그러한 대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니라면 현재의 어떤 이 행동은 사실 이해될 수가 없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다음에 도발하면 그대로 그냥 미국하고 완전히 박살내서 내서 이제 통일을 시키는 이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조지 포스터를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국지 도발인데 저는 백령도를 침공해서 점령할 수 있다. 그 고항포가 이제 그 공기 부양적 상륙적이 있는데 거의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백령도를 북한이 기습적으로 점령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북한 가만히 있겠어요? 너 그 반격하지 마라.
반격하기만 해봐. 핵무기송. 어떻게 하시겠어요? 핵무기 쏴! 그래도 할 때 하시겠어요? 그전에도 백령도는 워낙 멀리 있어서 우리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북한한테 가깝고. 그래서 그때도 김관진 장관이 있을 때도 어떤 개념이었냐면 백령도를 공격을 하면 거기서 또다시 하면 굉장히 불리하니까 이미 점령당한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뭐 이 황해도에 있는 사군단 사령부라든지 이 황해도에 있는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걸 건의하겠어요? 황해도 그 사군단 사령부 줘줍시다. 그죠? 황해도에 있는 뭐 공항폰이 완전 북한군 기지 완전 박살냅시다. 이렇게 건의하겠어요? 또 대통령이 그걸 결심하겠어요? 저는 협상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협상한다. 이게 이제 저는 우리 한국과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어떤 기회로 북한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저는 이제 수도권에 대한 공격이야. 서울을 점령. 우리 이제 군대 말로는 이제 당야라고 했습니다. 당야. 그날 밤 당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야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 저는 뭐 가끔 이제 그래도 이제 옛날에 전방 근무하던 지역에 있어서 이제 동두천도 가고 그 동두천에서 딱 이제 바로 그 28사단 사령부 입구 근처에서 이제 바로 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작돼요. 타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구리로 나옵니다. 순식간에 그냥 구리하고 서울 경계선으로. 전차 방벽 그거 하나 없어요. 지금 철원 지역에는 이미 지뢰 다 제거해놓고 12m 폭의 도로 다 연결해놨죠. 얼마나 좋습니까? 김포 지역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공기부양정을 육지로 옮겨서 한강을 조금 이제 일부 병력이 공기부양정으로 이제 빨리 조기에 도하해서 교두보를 만들고 다리를 설치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는 사실 김포 쪽에는 사실은 보병만 가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병이 전부 다가 강을 타고 저는 건널 수 있다고. 저희들도 이제 생도 때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 판초위하고 해서 그게 장비 다 판초에 묶고요. 그거를 강에 띄워서 좀 병축합니다. 네. 김포가 얼마나 좋습니까? 도하기가. 이 밀물만 이용하고 바로 서울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주문산에는 분명히 저는 화학탄을 쓴다는 거예요. 화학탄이 무지무지 공격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 나라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화학탄의 핵심은 딱 공기 탁 터뜨리고 사람 죽고 나라가 그 다음 북한군이 왔을 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심 지역을 들어버렸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심 지역 일단 들어버리면 우리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비행기가 뜰 겁니까? 뭐라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그냥 서울 근처는 다 이제 아파트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성공하고 나면 2주 후에 나 2주 후에 간다. 여기 파쇼 정권을 민주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2주 후에 간다. 그러니까 반격하면 핵무기 쏘. 뭐 도시를 범행하겠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 어느 날 새벽에 잠이 들다가 새벽에 깼는데 딱 문득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공기가 휘날릴 수 있답니다. 아침에 저녁에 잘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인공기가 휘날릴 수가 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면 공격도 저는 가능하다. 근데 저는 정면 공격을 하는데 조금은 아마 단계를 가질 것 같아요. 정면 공격에 이제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서울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 서울은 그냥 타치하지 않고 바로 저는 평택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평택을 이제 야포 사정거리라고 합니다. 한 15km 정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단에 있는 이제 105mm, 155mm 포 되는 것들이 이제 대략 한 이제 이 군사적으로 이제 작전 계획을 작성할 때는 15km 정도의 사거리로 봅니다. 15km 내에는 딱 갔다는 것은 이제 이 사단, 보통 보병 사단의 야포 사정거리 내에 있다. 이 야포가 좋은 게 무지무지 빨리 많이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포 사정거리 내에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평택을 야포 사정거리에 놔두고 딱 물러가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철수하기도 좋아요. 평택 항구가 바로 가까이에 있었어. 근데 그것이 뭐 6.25 때처럼 뭐 축차 막아서는 뭐 미국 가겠습니까? 저는 바로 간다. 핵심은 뭐냐면 핵으로 위협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한테 협상하자. 우리 저 철수 조건, 내 2주 후에 가는데 철수 조건 협상하자. 미국 호응 안 하겠어요? 한국은 호응 안 하겠어요? 저는 호응한다고. 철수하겠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협상이 이제 결렬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결렬되면서 안 되겠어. 2주만 끝날 줄 아는 소리 안 되겠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하고 남남입니다. 남남. 아무 걸리는 게 없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미국한테는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뭐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우 벤도라는 그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제가 가끔 그 사람 말을 제가 어느 그 사람 글을 읽다가 기가 차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은 큰 나라다. 한국이 있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큰 나라에 한국이 있음들 없음들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한국한테 집착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주 부자한테는 그거 뭐 좀 뭐 차 한 대 부사쳐도 또 뭐 새로 하나 생겨도 아무 상관없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생기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보고 왔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든 간에 결과는 냉전 시대 때에 소련을 봉쇄했던 컨테인먼트 팔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봉쇄 정책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어떻게 포장하든지 간에 지금 그래 가고 있고요. 중국을 포위한다고 보면 한국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 됩니다. 쭉 이게 일선으로 이렇게 쭉 하지 언제 뭐 이렇게 좀 튀어 들어갔다 이런 오래 불리한 거예요. 일본이라는 강력한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트럼프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한국을 지키려고 그랬으면 아마 한국군 한미연합상관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조금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심으로 검증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냥 뭐 한국군 연합상관 하려고 해라 이 얘기죠.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한국을 지키려고 그러면 잠깐만 요 정부를 일단 넘가야 되겠다. 그죠? 미국으로서 이 정부를 일단 넘기고 다음 정부하고 한번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자. 그죠? 야 검증 잠깐만 뭐 초기 검증 해봐야지. 좀 더 실명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컴퓨터로 하면 이거 한 번만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또 그리고 객관적인 그 어떤 평가팀을 구성하자. 한국이 중심으로 해라. 이 얘기는 니한테 책임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한국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저는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이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미국에 대응하는 거 이외에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뭡니까? 이거 퀼체이라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게 이스칸데르라고 지난번에 뭐 저 신형 그 전술 유도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KN-23으로 명령된 거. 5분 만에 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미사일 방어망. 제가 그런 게 사람들은 우리가 뭐 팩토리 뭐 이런 거 있다 하니까 나라가 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없습니다. 대전을 지켜주는 요격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일본은 각 도시마다 전부 이제 요격 무기를 배치를 했어요. 우리 희한해요. 서울에만 몇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사온 게 목적이 도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요격용 팩2로 사고 그걸 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쯤이면 대구 땅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드로 인해서 유일하게 방어되는 데가 사실 가장 큰 도시가 대구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드가 좀 고고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실 미사일은 멀리 쏘려면 높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대구를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나름대로 전방적으로 굉장히 추진을 해서 좀 저기 낮은 고도로 쏘는 방법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제 핵무기는 제 생각에는 저 백두산 근처 후방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를 쏘려면 사실 고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럼 대구는 안전합니다. 사드는 그 공기가 150km 이상 되면 굉장히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거의 99%의 명중률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 땅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보장되는데. 근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에도 배치국이 안 되어 있습니다. MCM을 개발해서 하려고 이게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지, 이거 사실 참 이게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M도 이거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지체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지금이면 이제 핵 대피를 해야 된다. 제가 핵 전쟁에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인터넷 찾으시면 어떻게 하면 대피하면 사람이 나오고. 제가 또 이제 이북으로 북핵 생존 상식 이렇게 해서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사는지 만화도 좀 넣고 뭐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도 안 찾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가장 안전한 데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신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반대 지체 가지 마시고 살고 계신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가시라. 그래가 제일 안전하다. 이게 한 2주 정도를 견뎌야 되는데요. 자기 집을 멀리 떨어지는 순간 바비큐 하는 데 장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뭐 이렇게 자기 집에 있어야, 지하 주차장에 있어야 필요할 때 자기 아파트에 가서 먹을 것도 갖고 마실 것도 갖고 이불도 갖고 뭐 다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멀리 떠나지 마시고 무조건 아마 본능적으로는 빨리 타! 시동 팍! 걸고 이제 막 그냥 어디로 막 갈아갈 겁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을 바로 이제 저 교통신호에 딱 걸려서 전부 차가 온 길에 엉켜서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족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살아요. 낮에 공격이 일어나서 직장에 있는 딸내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부터 가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일을 기대해야 돼요. 그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군대는 계속 이제 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군사합의서는 많이 이제 뭐 얘기했으면 우리 신호의식장 우리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지난 그 5월 4일, 9일 하나도 탐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군사합의를 우리가 미리 못 보니까. 그게 만약에 동해안으로 갔으니까 그렇지 남쪽으로 왔으면 우리는 맞고 나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정부는 사실 뭐 할 얘기 많은데요. 해봐야 전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국가안보회의. 사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선발되니까 군대를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회는 좀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사실 자문기관에 불과하지고 또 대통령 군대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추어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김정은은요,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나왔습니다. 오전 다녔습니다. 논문도 썼습니다. 포병과에서. 저는 지금 김정은이 뭐 하고 있느냐가 제일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김정은이가 뭐 술 먹고 마약하고 이렇게 이제 뭐 바라시겠지만, 예? 그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방카에서 군사주의관하고 3.1 전쟁기, 7.1 전쟁기를 놔두고 토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그러한 김정은의 선임이고, 미국하고 이제 한미동맹을 절대 이건 뭐 이런 다 하십니다. 군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군대는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은 이제 죽은 공세 전략을 해야 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 방어를 한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토의가 많이 필요한데, 옛날에 우리도 죽은 공세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공격해오면 바로 반격을 해서 북한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를 해요. 북한하고 혼합이 돼버려야 핵무기를 사용 못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토의를 해서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중부 지역의 예비를 갖다 놓고 그죠? 공격해왔을 때 이쪽은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도 공격을 해서 전선을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혼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좀 일부러 넣어서 교정 규칙인데, 여기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이제 뭐 장관도 하시고 하셨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을 방지해라. 제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한테 좀 칭찬도 받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맞는 말이라고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사실은. 교정 규칙의 핵심은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을 방지하라.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다음에 공격 안 하니까. 내 친구가 나를 때리면 한번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죠? 나중에 칼부림이나 총부림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호하게 친구가 공격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정한 선에서 수습해야 되잖아요. 경찰서 안 갈 정도. 그죠? 그게 교정 규칙입니다. 전부 다 맡겨놓으면 확전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쏘면 한 단계 이상, 박격포 쏘면 포병으로 쏘고, 포 쏘면 미사일 쏘고, 그다음 총 쏘면 박격포 한 단계 이상만 쏴라. 알았나?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확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교정 규칙을 해야 되는데 병사들이 다 해야 된다. 들어오면 바로 쏴라. 아니 보고하고 쏴라. 이렇게 쏴라. 놔야 되거든요. 제가 그러냐, 지금 북한군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 병사가 바로 쏠까요? 지금 병사 경비 근무 쓰다 보니까 오고 있어요. 막 오는 것 같아. 공격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바로 고참한테는 얘기하겠죠. 저 오는 거 아이가? 오빠 벌써 네가 한테 왔어. 쏴! 하겠어요? 아니, 잠깐만. 소대장님, 예. 소대기 보고받았어요. 소대기, 쏴! 하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군대가 안에서 처벌받으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하려다가 다 처벌받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7군 단장 얘기도 나왔지만, 열심히 하려다가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못한다. 아마 대통령한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중대장, 대장님, 연대장, 사단장, 군사장관, 합참의장, 국방장관이 지금 저쪽에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전부 다 해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특히 미사일 방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시간 자체가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만들어놔요. 여기에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살포질이라고 있습니다. 살포질이 뭐냐면,
사실 이제 지뢰라는 게 너무 비인도적이잖아요. 캄보디아 인도에서. 그래서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포획이 살포제를 포나 비행기를 갖고 딱 뿌려버리면 지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많이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뭐 대책 없이 이제 하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한국군 스스로 과연 이제 이승만 대통령처럼 공격할 마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를 만약에 공격한다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말리더라도 우리가 공격해서 쟤한테 피해를 끼치게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는 북한이 겁낼 이유가 하나는 북한은 미쳐봤자 본전이니까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쓰면 되잖아요. 그건 좀 의지를 가져야 된다. 국민 조금 이제 뭐 아까 그 한비자가 학자가 뭐 말만 하다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 하워드 같은 사람 핵전쟁일수록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상대방을 핵 쏘겠다. 우리는 핵전쟁을 감수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맞닥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각오를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방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북한한테는 각오죠. 보십시오. 남한 그 주민들이 전부 다 핵민방위를 해서 지금 핵전쟁을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가 돼 있다고 보다는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뭐 DNA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고려 이후부터는 무조건 평화주의에 빠진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해라.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옳은 말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좀 늘 말을 하나 좀 적어놨죠.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하면서도 항상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기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내만 그렇나 또는 뭐 위에 내 혼자 다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저도 그렇고 좀 이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해야 될 부분이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이제 뭐 우리 사람이 경제를 하시지만 워낙 잘 하시죠. 우리는 막 그냥 노력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사실은. 근데 아웃풋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막 머리 싸매고 막 머리 뒤두르고 그냥 막 찬물 막 그냥 찬물로 세서가면서 공부하는 거 이거 중시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몇 점이고 점수는 몇 점 나왔나? 몇 점 받았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우입으로서 우파로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게 과연 아웃풋으로 연결되느냐?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대는 아직 취입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고 나라가 어떤 게 자꾸 얘기하는 거고 50대는 뭐 10년 차이까지 그게 하면 똑같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편하게 한 40대 정도를 우리가 조금 타겟으로 삼아서 각자가 한 사람의 40대라도 안보 또는 이제 그 보수 우익의 가치를 좀 존중하고 좀 이제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그 모임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들 사위와 그다음 며느리 야를 좀 변화시키십시오. 가들도 변화 못 시키면서 다른 나라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 결실이 아웃풋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이상을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앉아주신 고맙겠습니다.
박무춘 국민대 초빙 교수를 모셨습니다. 나와서 10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박필학 교수님 나오십시오. 어째 많은 분들이 지금 질의서를 벌써 끝나기 전에 보내왔습니다. 질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참수작전 설명하고 넘어가시죠. 참수작전 설명하고 넘어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이제 초빙 교수로 있는 박무춘이라고 합니다. 저는 육사 40km 정도 해서 학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녁 이후에 이제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았으면 저도 뭐 간단히 토론자지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별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올 걸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앉아서 한 줄 알았는데 또 앞에서 나오니까 좀 색다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필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 시대에 있어서 우리 정부, 군대 그리고 국민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군사준비 태세를 포함하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사실 저희 여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상당수 다른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실제로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을 함께하면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조금 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수준에서의 국가 차원의 좀 이런 넓은 것보다는 저는 조금 하향 조정을 해서 그러면 실제 이제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재 문제점과 같은 것들은 있느냐 이런 접근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로마 교교원회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요즘과 같이 사실은 유성룡의 진비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만큼 아주 절실할 데가 없어요. 그 6.25 임진왜란과 환란을 겪은 뒤에 그 유성룡이 직접 이제 그 글을 그 제자와 함께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아예 후대에 더 이상 이러한 혼란과 그런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신 스스로부터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래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분열과 혼란, 그리고 군대의 나약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국민이 왕과 더불어서 정부 정치인을 포함하는 고위관리직을 원망하는 걸로 전부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점은 혹시 그렇지 않을까? 좀 더 냉정하게 저희들도 진단하고 이를 반성하면서 자신을 경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 정부가 이제 작년 그 국방부에서 고위 이제 그 지휘자들 모아놓고 최종 이제 지휘관 감독 시에 공식적으로 이제 국방계획 2.0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모든 이제 2006년도 발표된 것부터 시작해서 1430 수정 1호까지 박근혜 정부 시에 했던 것들을 뭉땅거려서 1.0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포장을 하고 이제 2.0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만들겠노라라고 해서 출발하기 위해 사실 핵심은 2.0이거든요. 거기에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공세적인 전략에 의해서 우리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좀 더 공세적인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아까 참수작전을 포함하는 KMTR, 공징보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제 남북 미를 포함하는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정치적 이런 각종 이런 접근과 어떻게 보면 외교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보다 보니 은근슬쩍 이게 지금은 올해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시면 그런 발표가 사실 국방부에도 없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인식과 시각은
지금의 어떤 해빙무드, 심지어 대통령이 작년 12월달에 19년도에 우리가 그 국방부에 그 연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심지어 지시한 것이 새로운 두 번째 프로젝트 TB에 대한 것을 계획 B를 플랜 B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플랜 B가 뭐냐?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핵화 문제입니다. 비핵화를 한반도에 가지고 평화가 정착 시에 우리 군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하에서 현재 국방부가 사실은 상당한 이제 국방 계획이라는 틀을 좀 더 조정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인 계획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안심하기는 참 많은 불안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 정부부터 실제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 군 복무 개월수를 18개월까지 단축을 육군 기준으로 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용 병력 자원이라는 게 훨씬 더 심각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19년부터 사실은 전환대책 복무자원을 포함을 해서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까지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겨우 그것도 합니다. 현재 계획하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현재 60만 명입니다. 올해. 22년도에 50만 명, 10만 명을 감축하면서 50만 명 설계로 전체를 국방계획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불가한 상황이에요. 24년부터는 급속도로 더 가용자원에 떨어져서 사실은 저희들 못지않은 장래 30만 명대 수준의 상비 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옵니다. 작년 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할 수 있는 것이 14만 명이에요. 공식적으로 28명, 32만 명인데 거기에 90%를 가용자원으로 전부 환산을 했을 때는 14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18개월 기준으로 해서 복무를 했을 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것이 35만 명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심각한 이제 인구 절벽에 의해서 곧 닥쳐올 현재 시기에 과연 우리 국방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육군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부대는 전부 다 육군을 감축하고 해체해야 돼요. 그런데 병력을 10만 명 이상을 감축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부대수는 하나가 없습니다. 물론 아마 예비역들을 포함한 바깥 분들의 걱정을 담아서 그럴 수는 있죠. 그 논리는 유사시 동원을 통해서 그 부대 인원을 다 보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에서 우리 박혜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핵 위협 예하에서는 굉장히 단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7일 작전이라고 하는 7일 전쟁 수행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동원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군대나 저희들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평시부터 어떤 형태의 일정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현재의 계획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76%의 전투력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우리가 교범에서도 나와 있는 전시에 전투력 복원 후에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얼마를 유지를 하느냐 7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시부터 갖고 있는 부대가 76% 수준의 병력과 이 정도의 전투력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 그건 말이 아니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부대로 얼만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말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병력을 줄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없으니까 방법이 뭡니까? 훈련
차별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군 인력을 대단히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군무원을 대단히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민간 인력을 국방 인력의 한 부분으로 대단히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부족한 가용 자원을 메우겠다는 그쪽으로 이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더 슬픈 일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정원은 동결이 되어버렸어요. 현 정부가 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무계우 수를 줄이고 상비병력을 감축을 하되 부사관을 포함하는 간부 정원을 1만 5천에서 1만 7천으로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동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실제 부대 예하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육군만 또 아니에요. 해공군 해병대는 사실은 얼마 전에 해병대 일부는 저기 포항 지역에 있던 1사단을 이제 여단형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는 했지만 현재 김포관들을 포함해서 2사단이 책임지역 방어를 포함하는 상륙사단 2개 사단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지금 일부는 조정을 했죠. 과연 병력 2.9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져갈 것이냐. 여전히 답은 같다. 해군 같은 경우는 4.1만 명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공군은 2.9만 명입니다. 최초 2006년도 제가 국방개혁할 때 계획을 했을 때 해군 같은 경우는 이 총 함정 소수 25만 톤, 160대형의 함정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으로 설계를 했던 것이 지금은 얼마냐? 32만 톤에 지금은 200여 척입니다. 그러니 항상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일본군 같은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실은 지금 거의 75만 톤이에요. 우리의 3배에 가깝습니다. 몇 명입니까? 5.5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필요한 대화 인력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공군은 얼마입니까? 전투기 임무위주 180대형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 설계안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대입니까? 사실은 350대에 미래 820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항공자위대가 몇 대입니까? 370대에 750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는 우리 군 내부에서도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불효불급한 것에 조정해야 되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곳곳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것으로 이 군의 조직을 혹은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비 전력에 대한, 상비 병력에 대한 판단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에는 더 국가 총력전에 같은 개념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군사과학 기술 발달에 따라 전후반도 전체가 더더군다나 북한의 핵무기라 함 전체가 다 동일하게 진짜 한 덩어리로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야 돼요. 유사시 바로 초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상비 전력 말고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원에 의해서 운용될 수 있는 예비 전력의 중요성은 정말 크답니다. 향후에는 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 예비 전력 관련된 예산은 0.3%입니다. 1,700억 연 275만 명으로 현재 예비군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1인당 들어가 있는 돈들이 평균 1만 6천 원입니다. 19년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저희들이 통상 반영되어 있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러니 다들 국민들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은 예비역이라고 하는 또는
예비군이라고 하는 역종에 대해서 불필요한 제2군, 불필요한 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면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자기 경제생활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인식들로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국가 총력전에 대비해야 될 것이냐,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예비군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막 현역에서 전역한 그런 예비역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대학생을 포함하는 보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역 이후에는 대학생으로서 현재 예비역 보류자 총 58개 직종에 68만 명이 보류자인데 그 중에 46만 명이 대학생 보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 이후에 1에서 4년 차부터 2박 3일간 훈련해야 될 대상자 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빠져요. 정말 필요할 때 써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예비 전역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원에 의한 예비 전역이 78%, 현재 구성상 그 정도로 제대로 된 국가 총력전으로서 전쟁에 대비하고 수행하기 위한 역할과 중요성은 감히 강조해도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정말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안보와 국방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 이 위기감을 같이 공감하면서 향후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가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토론을 제가 끝맺자 감사합니다.